저층이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저층과 낮은 중층이 로얄층이었습니다. 최소극에는 아무래도 4, 5층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영보 회장에 가까운 사람이 나는 저 들어갈란다 해가지고 원했던 게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성장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일우입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특혜 분양 의혹, 바로 부산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죠. LCT와 관련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홍신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홍 기자, 부산 LCT는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또 최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때문에 화제가 됐었죠. 특히 이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과 관련된 의혹도 자세히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LCT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된 여러 문건들을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들을 근거로 의혹을 추적했습니다. 사실 LCT 관련 의혹들이 그동안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오늘 취재 내용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네, 먼저 이 LCT를 둘러싸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살펴봤습니다. 부산 최고의 관광명소 해운대 해수욕장. 넓게 펼쳐진 동쪽 백사장 바로 앞으로 초고층 건물 3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LCT, 101층짜리 랜드마크 타워 1동, 그리고 84층 아파트 2동으로 구성된 최고급 아파트입니다. 1층부터 8층까지는 상가와 수영장, 운동시설 등이 들어와 있고 101층 건물엔 레지던스 호텔도 입주해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한 100층 이상 건물. 국내에서 롯데월드 타워에 이어 2번째로 높습니다. 바다에서 수영하다 곧장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이른바 비치프론트 아파트. 정말로 해운대 해수욕장을 앞마당으로 쓴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모습입니다. 아파트 안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광환대교와 동백섬,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일본 스시마섬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에 만나는 해변을 사계절 누리는 일상. 모두가 꿈꾸는 365일 휴양 같은 삶이 해운대 맨 앞에서 펼쳐집니다. 아파트 내부 역시 독일제 붙박이 가구 등 최고급 자재를 사용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 LCT에 투입된 사업비는 2조 7,400억 원. 2015년 분양 당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약 2,750만 원이었습니다. 247제곱미터, 75평 아파트가 20억 원 정도였던 건데 지금은 5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세대는 882세대, 가장 작은 면적인 191제곱미터도 시세가 30억 원에 육박합니다. 말 그대로 초호화 아파트. 그럼 현재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만족하고 있을까? 스트레이트가 제보받은 LCT 아파트 내부 모습. LCT 아파트 고층 세대의 실내에서 주민이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벽면 곳곳에 휴지를 붙여봤더니 다 바람에 계속 펄럭입니다.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완벽하게 닫은 상태인데도 이렇습니다. 바람이 집 안으로 심하게 새어 들어오는 겁니다. 취재진과 만난 한 입주민은 바람 때문에 너무 추워서 집에서 텐트를 치고 잔 주민도 있다고 했습니다. 커튼홀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주 집안에서 태풍이 들어온다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지 싶어요. 주민들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번엔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앞 영상. 한 남성이 온 힘을 다해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아 직접 손으로 문을 닫으려는 걸로 보입니다. 기미가 안 돼 있으니까 바람이 세니까 이게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안에 찬바람 막 따뜻한 바람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 연동 생기는 거예요. 바람이 아파트 복도까지 심하게 들어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시공사 직원들은 며칠 동안 엘리베이터 옆에 의자를 놓고 대기해야 했습니다. 24시간 엘리베이터 옆에 앉아 있으면서 문이 안 닫힐 때마다 수동으로 문을 닫아줬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아파트 측은 실내 벽을 뜯어내고 내장재를 교체하는 공사도 진행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새어 들어온다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자 아예 내벽 보강 공사를 한 겁니다. 특혜 분양 의혹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던 LCT. 정작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부실투성이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이 비치 프론트뷰의 최고의 입지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금액을 주고 샀는 건데 제 입장으로서는 이 시행사에서는 사기 분양이에요. 분양 당시에는 그럴듯하게 말을 해놓고 지금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은 공사비를 빼돌려 로비에 쓰는 바람에 부실 공사가 된 것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LCT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 건 인허가 단계인 2008년 이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건 지난 2016년부터입니다. 국정농단의 실체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던 2016년 11월. LCT 시행사 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부천지검에 체포됐습니다. 비자금 조성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정관계 로비한 의혹 대해서는요?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일단 회사 돈 5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였는데 관심은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였습니다. LCT 인허가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뿌렸다. 특히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인공 최서원 씨와 계모임을 하면서 특혜를 받고 수사무마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지시 내용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LCT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고 연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연관된 비리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입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아는 사실을 검찰에서 제 기억대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겁니다. 현기환 전 수석이 직접 받은 돈은 4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영복, 현기환 두 사람이 50억대 수표를 주고받은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지만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을 굳게 닫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영복 회장은 지인 등 43명에게 새치기 분양을 받도록 특혜를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2천여 명의 사전 예약자보다도 먼저 분양권을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특혜 분양 43세대에는 금융권과 법조계, 고위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사법 처리하지 않고 수사를 끝냈고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들을 다시 고발하고 나섰지만 검찰은 40여 명 대부분을 다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분양받기는 했는데 특혜인지 모르고 받았다는 이들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작년 10월 30일,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의 인적사항을 모두 파악한 걸로 알려졌지만 최종 결정서에는 성명불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LCT 시행사 직원들이 작성한 명단, 이른바 특혜 분양 리스트라고 불리는 문건이 경찰에 진정서 형식으로 제출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3차 수사. 이번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진행 중입니다. 네, 당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네, 현기환 전 청와대 수석을 기소하긴 했는데 현기환, 이영복 이 두 사람이 돈 세탁을 했다는 수십억 원의 행방을 결국 밝혀내지 못했고요.
그리고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확인을 했는데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또 고발을 했는데 이때 또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인적 사항을 아니까 조사를 했을 텐데 검찰이 수사를 끝내면서는 성명불상자,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가려졌습니다. 이제는 공소시효도 지나버려서 특혜 분양자 41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수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지금 하고 있는 3차 수사는 어떤 내용인 건가요? 현재 경찰에 제출된 이른바 특혜 분양 리스트, 이 리스트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도대체 이 리스트가 뭔지 전체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부산경찰청에 진정서와 함께 한 문건이 제출됐습니다. 해운대 LCT 문건이라는 제목, 이른바 회장님 리스트라고 불리는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은 이영복 회장을 뜻하는 회장님 문건과 그 아들을 가리키는 이창환 부사장 문건,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두 문건 합쳐 모두 126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전 법무부 장관, 전직 검사장과 법원장, 전직 부산 지역 공무원과 유력 언론사 사장 등 직업과 직위도 표시돼 있습니다. 여기엔 어떤 평수, 어떤 층의 아파트를 원한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습니다. 모 기업 회장 75평 1개, 58평 1개, 펜트하우스 1개. 모 전직 부시장 아파트 부탁. 모 변호사 아파트 희망. 이런 식입니다. 유력 인사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것으로 해석되는 문건. 이 문건 내용은 사실일까? 먼저 이른바 이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연락해봤습니다. 이주환 의원. 선택 고실란에는 아파트 2개로 돼 있습니다. 문건에 나온 전화번호로 연락해봤습니다. 아파트를 부탁한 사실이 없는데 지금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왜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는 제가 이유를 모르겠고요. 거기 LCT 측에다가 내가 뭐 산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그게 왜 그 이름이 올라가는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 의원은 또 LCT를 분양받지도 보유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스트에 65평 아파트 1개를 원한다고 적혀 있는 전직 대학병원장. 내가 왜 그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대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돈도 없고 그 받을 만한 돈도 없는 사람인데 아마 내가 돈이 많이 있는 줄 알고 그거다 올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직 검사장 출신으로 LCT 자문 변호사를 지낸 석동현 변호사. 리스트엔 아파트 희망이라고 적혀 있지만 LCT 레지던스 호텔만 분양받았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영복 회장이 부탁을 해와서 레지던스 호텔 청약을 넣어 분양받았을 뿐 특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분양 첫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영복 회장이 오늘 좀 청약 실적 많이 올려야 되니까 내 이름도 하나 좀 걸어달라 해서 그래서 걸어준 것뿐입니다. 스트레이트가 연락해본 인물들 모두 자신이 왜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다. 본인들은 특혜나 청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회장님 문건 작성자란에는 LCT 시행사 비서실 직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에게 연락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럼 다 우리가 그 영업 전략으로 만든 건데 그런 건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특혜 분양 대상자가 아니라 영업용 고객 명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평수를 원하는지 고객들 요구사항이 적힌 이유에 대해선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비서실 직원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 통화가 곤란하다. 자신은 리스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문자 메시지로 답해왔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 회장님 리스트가 진짜 영업용 명단에 불과한 건지 자세히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 가운데 지금 LCT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LCT 아파트 882세대 전체와 개인 분양이 가능한 561개의 레지던스 호텔, 총 1,443세대의 등기부등본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리스트와 하나하나 맞춰봤습니다. 그 결과 회장님 리스트에 있던 126명 중 31명이 실제로 LCT를 갖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부산 고등법원장 출신인 전관 이기중 변호사 등이 LCT를 지금도 소유 중입니다. 지역 법관 출신인 이기중 변호사는 LCT 시행사의 지분도 있었던 이영복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영복 회장이 특혜 분양을 줬다고 실토했던 43명 가운데 이 회장님 리스트에도 올라왔던 사람은 없을까? 지금까지 특혜 분양자 43명의 명단이 전부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영복 회장의 1심 판결문에는 대신 특혜 분양된 LCT의 43개 동호수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등기부등본에서 특혜 분양 43세대의 현 소유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리스트와 비교해봤습니다. 전직 법원장 출신 이기중 변호사가 이번에도 겹쳤습니다. 이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이미 경찰 조사에서 다 답변했다며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사받을 때도 다 이야기를 다 했어요.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인터뷰를 하니까 네. 막 그냥 뭐 자꾸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하니까. 이 밖에도 모 건설업체 대표, 그리고 이 회장의 딸까지 회장님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126명 가운데 7명이 특혜 분양됐던 바로 그 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회장님 리스트에 적힌 대로 정말 청탁과 특혜 분양이 오고 갔는지 진정을 접수한 부산경찰청이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해운대 LCT 문건, 회장님 리스트에 대해 스트레이트는 이영복 회장과 그의 아들 이창환 부사장에게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이창환 부사장은 자신의 지시로 작성된 건 민간인 12명뿐이다. 특혜 분양이 아니라 영업 대상을 적은 명단이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당시 미분양 물량이 많아 분양으로 특혜를 줄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야, 문건 내용만 보면 참 적나라합니다. 몇 평 아파트에 뭐 몇 층 부탁하고 그리고 게다가 몇 채까지. 아, 참. 네, 의심스럽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들 얘기는 단순한 영업용이다 이런 건데 뭐 물론 아파트 분양하면서 영업 대상자 명단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몇 채를 희망했다, 몇 층을 부탁했다 이런 형식은 분명히 이상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목해서 보셔야 할 또 하나의 문건을 스트레이트가 확보했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번엔 어떤 거죠? LCT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 분양권을 당첨받았던 사람들의 전체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LCT 취재 과정에서 24장 분량의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LCT 전체 아파트 882세대의 분양권 당첨자 리스트입니다. 분양이 시작된 2015년 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파트 층과 동호수 옆에 분양권 당첨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당첨자 이름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입주를 할 건지, 다시 팔 건지, 또 대출을 받을 건지 말 건지, 당첨자의 향후 계획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당첨자들을 일일이 접촉해 조사한 뒤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이 문건을 최초에 LCT 시행사에서 작성했다는 관련자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부터 LCT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본격적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초쯤 되니까 여기 부동산들이 자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다 명단을 사서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을 사는구나.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 문건을 보고 분양권 당첨자에게 연락해 분양권 거래를 제한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수료 수입을 올렸던 겁니다. 당첨자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문건을 분양 업무를 책임진 시행사가 외부에 유출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전체 882세대 가운데 일부 세대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특정 동호수엔 당첨자 이름도, 연락처도, 다른 정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칸입니다. 이렇게 빈칸으로 작성된 건 전체 882세대 중 정확히 108세대였습니다. 도대체 이 108세대는 당첨자란이 왜 비어 있을까? 이 108세대의 위치를 분석해봤습니다. 당시 해운대 해수욕장을 한눈에 가장 좋은 위치에서 내려다볼 수 있어서 인기가 높았던 위치. 즉 B동 3, 4, 5 라인이 34세대. 고층에서 보는 바다 전망이 좋아 선호도가 높았던 60층에서 84층 사이 32세대 등 대부분 분양 당시 인기가 높을 것으로 분류됐던 위치였습니다. 비교적 비인기 세대로 분류됐던 저층이면서 도심 쪽을 조망하게 되는 세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은 곳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분양권 거래 중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문건을 구했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당연히 시행사가 별도로 빼놓은, 즉 이미 주인을 정해놓은 세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시행사에서 명단 깨끗하게 대출냈다, 잔압했다, 전화번호, 이름, 요래만 유출이 됐는데 거기 이제 부동산에서는 영업자를 쓰기 위해서 자기들이 또 메모를 추가를 한 거 아니에요. 미안한 거는 저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노출시킬 필요가 없어서 안 적어놨지 않겠나. 당시 분양 업무를 대행했던 업체 대표 역시 시행사가 작성한 리스트에 특정 세대인 당첨자가 적혀 있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공란은 줄 사람한테 사진을 다 맞춰놓은 거예요. 공란에 나오는 거는 전부 확정자가 있던 거예요. 동에 오라인이 제청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공란이 돼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냐면 이영복 회장에 가까운 사람이 나는 저 들어갈란다 해가지고 원했던 게 있어요. 예정 쪽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자기들 거는 먼저 뺐어요 다. 그렇게 공란을 확정을 지어놓고 나머지 건 이제 돌리는 거죠 밖으로. 어림잡아 10%는 로비용으로 미리 빼놓은 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이 분양권 당첨자 명단에 대해 LCT 운영사인 주식회사 LCT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회사 측은 직원 일부가 업무를 위해 작성했을 수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만든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당첨자 정보를 제공한 적도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전체 882세대 중 108개 세대는 당첨자 명단이 빈칸으로 작성된 이유에 대해선 회사 차원에서 작성된 문건이 아니어서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분양권 당첨자 리스트에서 빈칸으로 남아있는 108세대, 이 108세대의 등기부등본도 모두 분석해봤습니다. 낯익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른바 빈칸 세대 아파트의 주인 중 한 명으로 또 부산 고등법원장 출신 이기중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LCT 회장님 리스트에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변호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2015년 10월 31일. 그런데 이날은 아파트 분양계약 넷째 날로 사전 분양 예약자들만 계약이 가능한 날이었습니다. 사전 분양 예약자란 1순위와 2순위 청약 당첨자 계약이 끝난 뒤 남은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사전 분양 예약자가 되려면 사전에 3천만 원을 입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기중 변호사는 사전 분양 예약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전 분양 예약자만 계약을 했던 10월 31일에 LCT와 분양 계약을 한 겁니다. 또 다른 빈칸 세대의 소유자는 A기업 이모 대표. 이 대표 역시 이른바 회장님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물입니다.
사전 분양 예약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대표도 이 변호사와 같은 날, 즉 사전 분양 예약자만 계약을 하던 날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시행사가 이들을 별도로 챙겨준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좀 확인이 좀 필요해서요. 지금 저희가 미팅 중이라서 뒤에 통화합시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영복 회장은 이런 특혜 분양으로 주택법을 위반한 게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분양권 당첨자 리스트에 빈칸으로 기재된 세대를 소유했던 사람 중엔 이영복 회장의 부인도 있었습니다. 분양권을 보유해오다 지난해 초 1억 6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때도 피가 최소 2, 3억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박라든지 이영복 씨 소유로 4개가 있는데 자기들은 빨리 처분을 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래서 실제보다 좀 싸게 팔았거든요. 이영복 회장의 딸도 이 빈칸 세대 중 한 세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리스트에 빈칸으로 남아있던 세대 중 주목해야 할 곳. 바로 아래 위층으로 나란히 있는 B동 1703호와 1803호입니다. 이 두 아파트 분양권을 박형준 부산시장의 아들과 딸이 나란히 보유했던 사실이 선거 기간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동산 중개업체에 유출이 된 것도 문제지만 이 개인정보가 안 적혀 있는 부분들이 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야, 이거 참 묘한 상황인데요. 특히 위치가 좋은 세대 위주로 당첨자 명단이 안 적혀 있다. 글쎄요, 홍신영 기자, 당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거 아닙니까? 당시 경쟁률은 17대 1이었습니다. 17대 1이요. 그렇다면 시행사가 일부 위치가 좋은 세대의 당첨자를 미리 정해놨다. 다시 말해서 물량을 따로 빼놨다. 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시행사 문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문건인데요. 네. 이번 주 중으로 부산의 시민단체가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문건에 있는 이른바 이 빈칸 세대요. 이 빈칸 세대 가운데 두 채를 박형준 부산시장의 아들과 딸이 나란히 소유했었다. 이거 아닙니까? 선거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졌는데 박형준 시장은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과연 박 시장의 해명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검증했습니다.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기간 LCT가 다시 한번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84층 건물인 B동의 1703호와 1803호, 17층과 18층, 아래 위층으로 나란히 있는 두 아파트를 박형준 부산시장의 아들과 딸이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한날에 두 사람이 같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바로 아래 위층 두 아파트 분양권을 산 겁니다. 둘 다 시행사가 작성한 분양권 당첨자 명단에 당첨자가 적혀 있지 않던 빈칸 세대였습니다. 2015년은 박형준 시장이 국회 사무총장이던 시절.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박형준 후보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난 2015년 아들과 딸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분양권을 샀을 뿐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분양권 프리미엄, 즉 웃돈은 각각 700만 원, 500만 원씩 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분양이 많던 상태에서 분양권 웃돈 500만 원 수준은 일반적인 거래였다고도 했습니다. 미분양된 상태가 많았고 분양권을 내놓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 분양권도 제 아들이 산 곳 같은 경우는 저층이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저층이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그리 높지 않았다. 사실일까? 스트레이트는 LCT 분양 업무를 대행했던 회사 직원들을 만나봤습니다. 분양 대행사 직원들은 박 시장 아들과 딸이 구입한 17층과 18층은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18층에 올라가 보시면 사무라인 B동 사무라인 올라가 보시면 압니다. 그게 워터파크하고 정원이 다 한눈에 보이고요. 해운대 백사장하고 조선비치도 보이고 그 바닷가 조명도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 보면 밑에 사람들이 점으로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큰 뷰가 아니거든요. 18층, 17층 요 그런 뷰들이 다 보이는 거죠.
비율로 따지도 그쪽이 제일 좋은 겁니다. 따라서 불과 7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씩의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샀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소거기는 뭐래도 4, 5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거는 500에서 1000만 원 안으로 해가지고 뭐 2000까지 할 수 있어서도 처음부터 움직였던 거는 B동 사무라인이 20층 이하로는 그렇게 4천에서 5천이 움직였던 거예요.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당시 이영국 회장의 지시로 당첨자들에게 연락해 100개 이상의 분양권을 다시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전매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죠. 당첨권을 사서 피를 주고 프리미엄이라는 걸 주고 그럼 대팔면은 이문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욕심에서도 했죠. 이들은 당시 분양권 거래 금액을 실제보다 축소 신고하는 일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마이너스 계약하는지 그냥 뭐 관례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1억으로 주고 샀다 하더라도 신고는 1000만 원밖에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뭐 40% 50%까지 나오니까 뭐 5천만 원이라도 5천만 원 다 신고해버리면 2,500, 3,000밖에 못 받고 가니 딜을 할 수 있겠죠. 그럼 4,500만 더 신고는 500에 하자. 박형준 시장의 아들과 딸은 정말 웃돈 700만 원과 500만 원의 분양권을 샀을까? 스트레이트는 박 시장의 아들과 딸에게 분양권을 팔았던 이모 씨와 허모 씨를 직접 수소문해봤습니다. 이 중 박 시장 아들에게 분양권을 판 이모 씨의 연락처를 확보해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모 씨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도 가봤습니다. 지은 지 꽤 오래돼 보이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없는지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2015년 당시 박 시장 아들과 딸의 분양권 거래를 모두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LCT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직접 분양권 거래를 중개했던 중개사는 없었고 동료 중개사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얘기하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하위 번호도 노출시키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연락처를 못 가르쳐줬고 했던 거라서 내가 자료는 받으면 보내줄게요. 수차례 부탁해 부동산 사무실 전화를 통해 해당 중개사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개사는 전혀 문제없는 거래였고 의혹을 받아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정확히 어디에서 작성했는지 묻자 5년 넘게 지난 일이라 어디에서 작성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박형준 시장의 부인이 아들의 아파트 분양권을 다시 사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700만 원의 웃돈을 주고 산 분양가 21억 원짜리 아파트 분양권. 이 분양권을 입주를 앞둔 2020년 4월 어머니인 박 시장 부인이 아들에게 웃돈 1억 원을 주고 다시 산 겁니다. 입주 최종 시한이 5월 1일입니다. 그때까지 집이 팔리지 않아서 결국 그대로 가면은 계약금과 그동안 물었던 이자들 이런 것을 다 손해를 봐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당시 부동산에 다 얘기를 해서 공정한 피가 얼마냐 하는 걸 책정을 해서 1억을 지불을 했고 또 그 1억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아들도 전부 양도세를 냈습니다. 이 거래에 대해서도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1억 원의 웃돈은 시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즉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주고서 세금 때문에 축소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박 시장은 선거 기간 중 아들과 부인의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사실 확인서를 반박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1억 원의 웃돈에 정당하게 계약했다는 확인서였습니다. 이 중개업소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정상 거래였다는 설명입니다. 백서분양 계약서를 봤으니까 제가 사실 확인서를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거지. 못 봤는데 제가 그거 쓰면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트레이트는 박 시장 부인과 아들의 거래가 있던 시기, 박 시장 아들 아파트의 위층, 같은 면적 세대의 분양권이 4억 원 가까이 웃돈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억 원은
이것도 그 당시에 매물이 나왔었던 물건이에요. 세금 거래는 3억 8천 거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신고를 했는지 그 부동산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트레이트는 박형준 시장 측에 2015년에 있었던 아들과 딸의 분양권 거래 계약서, 2020년에 아들과 부인 사이의 거래 계약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전혀 문제없는 계약서지만 개인 간 사적인 거래 계약서를 언론에 공개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박 시장 아들이 700만 원의 웃돈만 주고 산 증거라며 분양권을 판 이모 씨에게 7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당선 직후 박형준 시장은 부인은 아무런 의혹 없이 LCT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시장으로서 초고가 아파트에 사는 게 부적절하다며 곧 처분하고 이익금은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집에 산다는 도덕적 비판에는 제가 일정하게 수긍을 하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에 이 LCT를 제가 저기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일 어떤 남는 수익이 있다면 그것은 다 공익을 위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박 시장이 거주 중인 부인 보유 LCT 아파트 시세는 50억 원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 2006년 11월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며 LCT 사업의 막이 올랐습니다. 민간 사업자로 LCT가 선정된 뒤 2008년 국토부는 관광시설만 들어설 수 있던 규정을 바꿔 50층 이상 주거시설을 허용했고 2009년엔 부산시가 고도 제한도 풀어줬습니다. 고도도 높이도 60m로 제한돼 있었고 아파트도 들어설 수 없는 건물에 411m 무려 몇 배, 한 7배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고 이제 용도도 아파트는 들어설 수 없는데 아파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첫 삽부터 특혜 논란으로 출발해 반복된 특혜 분양 의혹. 두 차례 검찰 수사는 그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두 차례에 걸쳐 LCT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10여 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검찰로서는 차명으로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게 그 명단에 직접 유력인사들 이름이 없다라고만 발표를 했을 뿐 그 사람들과 유력인사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제대로 수사하거나 살펴본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게 과연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이랬던 건 아닌지 의심이 되는 거죠. 인허가 비리와 특혜 분양 그리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LCT는 의혹도 수사도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지 스트레이트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 한 주 쉬고 2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없는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4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LCT를 다뤘습니다. 앞에서 리포트 보셔서 다 시청자분들도 그 광경 보셨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아주 입지가 대단한 곳에 있어요. 이 LCT 개요가 어떻게 된 건물인지 한번 먼저 설명 듣고 가겠습니다. LCT는 사실 2006년에
이제 부산시에서 부산도시공사에서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만들겠다는 사업이 LCT의 시초였어요. 처음엔 리조트였네요. 처음엔 리조트였죠. 아파트가 아니고. 이 입지가 정말 그러니까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가봤어요,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백사장 끝에 이렇게 고층 100층이 넘는 아파트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걸 비치프론트라고 하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이번에 취재하면서. 근데 바로 몇 발자국을 나가면 백사장과 바다를 만나는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건물이 별로 없는데 특히 네. 주거 시설은 더 드물죠. 그러니까 뭐 펜션이나 호텔은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리조트 사업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선정이 된 게 지금의 LCT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여기는 주거 시설도 들어올 수 없었고 그렇죠. 높은 시설도 들어올 수 없는 고도 제한도 있었는데 시행사가 LCT로 결정되고 그때 컨소시엄에서 세 군데가 경쟁을 해서 LCT가 됐는데 네. 이 LCT가 사업자 선정이 된 가장 큰 이유는 LCT만 혼자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짓겠다.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도대체 랜드마크 타워는 주거시설이 없으면 70층 이상은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사업성이 나지 않아서 70층 이상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LCT가 시행사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근데 시행이 되고 1년도 안 돼서 사업이 수익성이 안 나서 주거시설을 넣어야겠다. 그런데 이 요구를 수용을 해준 거죠. 부산시 부산시가. 도시공사와 부산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을 네. 해줘서 해운대 관광리조트가 지금의 LCT 아파트가 된 거예요. 초고층 복합 주상 아파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의혹이 나오는 거죠. 인허가 비리 얘기가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거고.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 LCT가 부산 지역 내 유명한 건물 이슈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까지 굉장히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그게? 그렇죠. 당시에는 부산시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건물은 부산에 하나 필요하다.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과거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근데 이렇게 석연치 않은 과정들 때문에 사실 부산이었지만 특혜 비리 시비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1년과 2013년에도 검찰에 뭐 투서가 들어간다든가 진정이 들어간다든가 고발이 들어간다 있었는데 그때마다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16년도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착수가 처음 됐더라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있었던 거잖아요. 강력하게. 수사는 2016년 7월부터 됐는데 2017년 그 16년 8월 9월쯤에 그 LCT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도주를 해요. 도피 행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 11월에 이영복 회장이 체포가 되는데 체포가 되고 그때 2016년 11월이 촛불 전국 국정농단 그렇죠.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였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어떤 이제 위기 코너로 몰리는 상황이었는데 이영복 회장이 체포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LCT에 대해서 아무것도 봐주지 말고 엄격하게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수사 지시를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일종의 국면 전환 그렇죠. 카드로 네. LCT 같이 아주 멋지고 사실 좀 자극적인 면들이 요소들이 좀 들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눈을 돌리고 싶다. 이런 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정도의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죠. 근데 물론 LCT 비리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강조를 했던 이유 중에는 그런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로 쓰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영복 회장이 당시 국정농단의 주인공이죠. 최순실 씨와 같이 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맞아요, 이제 맞아요. 언론에 보도가 나오게 됐었죠. 되면서 이런 국면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오히려 강력한 지시를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여야 정치권에 이영복 회장이 로비를 했다. 그 이런 얘기도 내용들이 많았어요. 나오니까 네. 이제 좀 더 엄단 지시를 내린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연루됐다 거론됐던 정치인들은 또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정치 관련 프로그램 정치인싸 이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인사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아까 좀 얘기하신 것처럼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오늘 화면으로만 보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그 동네를 딱 가서 그 건물을 딱 보면 딱 이런 생각이 든대요. 아 저건 비리 없이는 도저히 저기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건물이다.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저 건물에 올라갈 수는 없겠다 싶대요. 사실 그때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정관계 로비에서 밝혀진 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예. 그다음에 배덕광 당시 새누리당 의원 이런 정도만 이제 나왔었고요. 그 윗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관계 인사들로까지 수사가 뻗쳐나가진 못했어요. 그리고 특혜 분양 의혹도 당시 제기가 됐지만 별다른 검찰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요. 당시는 약간 찝찝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정리가 됐다가 올해 다시 작년 말부터죠. 다시 이 LCT 사건이 불거지게 됩니다. 그 상황은 좀 설명을 더 추가로 할까요? 네. 사실은 검찰이 좀 민망한 상황일 것 같아요. 검찰에서 LCT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했었고 인허가 비리에 맞춰서 24명을 기소를 했었고 네. 물론 구속된 사람은 뭐 이제 별로 없었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게 LCT 전반을 비리 수사했는데 이게 5년 만에 2021년에 올해 2월에 다시 경찰서의 진정서 성격으로 LCT의 특혜 분양 리스트가 그렇죠. 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발이 아니고 진정이라는 거죠. 네, 이게. 그렇죠. 그 전에는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지금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 이런 거죠. 진정은 2월에 접수됐고요. 3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돼서 지금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취재한 내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에 들어갔던 그 리스트, 이른바 특혜 분양 리스트라고 하는 126명의 리스트를 근거로 저희가 일단 취재를 들어갔던 거죠. 아니 근데 홍 기자 진짜 대단했던 게 등기부등본을 뭐 도움을 물론 얻으셨겠지만 야 그걸 전체를 다 이렇게 들여다 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일일이 그냥 이렇게 전화번호부 옛날에 너무 옛날 사람처럼 얘기 전화번호부 엑셀은 이렇게 썼던 걸로 합니다. 아 엑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저는 또 이렇게 일일이 찾아봤나 해가지고 근데 진짜 그 양이 사실 만만치 않았겠는데요. 근데 특혜라는 게 사실 침묵하고 부인하고 특혜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같이 침묵하고 부인하면 밝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건을 보고 등기부등본을 봐야겠다는 생각은 요구사항을 보고 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이제 부산 지역의 유력 인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싸고 좋은 아파트를 만들 거니까 부산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 놓겠다. 이러면 뭐 이름하고 그 사람의 어떤 직위나 직함 정도만 그렇죠. 정리하면 되는데 몇 층, 어디 층을 선호하고 어떤 라인을 선호하고 몇 평을 선호하는지 그 요구사항들은 직접 접촉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그냥 특혜 의혹으로 멈추지 않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명단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어쨌든 한 번 이상은 이 사람하고 접촉을 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받아 적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저희는 그런 의심을 하고 한 분 한 분 또 그 명단에 나온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거였죠. 근데 또 대부분 이분들이 부인을 하세요. 전혀 나는 특혜와 상관이 없다. 그렇겠죠. 네. 어떤 분들이 있었죠? 일단은 정말 그러니까 총망라했던 것 같아요. 정관계, 부산 지역의 유력 인사들, 뭐 기업인들도 있었지만 전 부산지검장, 전 부산 법원장, 전 부산 대학병원 원장.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일종의 뭐 힘께 하나 쓴다는 사람들. 네. 그리고 부산을 넘어서 뭐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된 분도 있고 대기업 총수. 네, 정말 이런 게 진짜 VIP 리스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관계가 총망라돼 있었죠. 야구단 구단주도 계시고. 그렇죠. 예. 네. 대기업 총수. 예. 자,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보면서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건 되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심인 것 같거든요. 그 요구사항 자체도 그러니까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아파트 새로 분양하는데 뭐 요구사항 뭐 혹시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설문식으로 만약에 물어봤다면 저라면 남향이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은 저희는 뭐 저희 집은 아이가 있으니 뭐 가급적이면 이제 1층이면 좋겠거나 아니면은 제일 구석 쪽에 있어서 옆에 그 옆집과의 소음 관계에서 최대한 조금 뭐 편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는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랑 저희 집은 좀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저는 뭐 85평대에 뭐 3라인에 3호 라인에 저는 뭐 27층에서 33층 사이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분양을 할 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좀 형식이 이상하죠. 네.
사실은 시행사가 이제 뭐 이거를 영업 리스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LCT 관련해서 특수한 상황들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2015년 분양 당시에는 국내에는 없던, 특히 부산에는 아예 없었던, 듣도 보도 못한 아파트였던 거예요. 제일 작은 평수가 58평이고 그리고 굉장히 초고층에 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민적이거나 많이 살 수는 없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네, 제한적인 아파트였기 때문에 사전 예약자 그거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 아니 니네가 건물을 아무리 만들어도 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으면 이 돈을 못 갚을 거 아니야. 분양이 성공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넣어놓고 1년 정도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라. 그게 이제 사전 예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처럼 이게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 여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건 맞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호시를 따로 빼준다든가 그거는 특권과 반칙이잖아요. 그리고 그 명단을 봤을 때 이런 지역 유력 인사들을 다 건물 한 건물에 놓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드라마 네, 진짜 옆 방송국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생각날 정도로 이 안에 또 시니어 클럽도 있고 있어요? 클럽도 그런 게 있고, 있어요? VIP 클럽인지 몰라도 시니어 클럽이니까 있더라고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면요. 저희가 그래서 이 126명의 명단을 놓고 등기부등본 현재 이제 소유하고 있는 분들과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겹쳐지는 분들이 좀 나온 걸 확인을 했고 그걸로 좀 부족해서 왜냐하면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다 이제 부인을 아니라고 하시고 하시니까. 난 특혜 분양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다르게 좀 비교 검증할 게 없을까 찾다가 애당초 첫 수사에서 특혜 분양이 됐다고 이영복 회장도 인정한 명단이 있습니다. 43명. 그렇죠. 네. 근데 이 명단은 사실은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조사는 했지만 성명불상자로 처리하고 그렇죠. 넘어갔었던 그러니까 거죠. 그게 좀 웃기는 거죠. 사실은 조사했는데 왜 성명불상자냐. 이름도 모르는데 그러면 검찰은 누굴 조사한 거냐. 그렇죠. 유령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거냐. 네.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검찰이 이 사람들 이름 가려주기 위해서 수사 결과를 그렇게밖에 못 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수사를 3년을 했어요. 그 수사를. 네. 그리고 불기소 처분서 한 장짜리를 이제 고발인한테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3년 수사를 기다린 결과가 그거 한 장이었군요. 그렇죠. 단 공소시효를 2년만 처벌하는 사흘 남기고 그것도 보냈는데 그 이유는 이영복 회장의 주장은 그 사람들은 이거를 먼저 주는지 모르고 받았다. 이 사람들은 나는 내가 먼저 받는지 모르고 받았다. 두 사람의 진술이 부합한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겁니다. 네, 그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명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이 이른바 회장님 리스트라는 126명하고 비교를 해볼까 하다가 저희가 이영복 회장의 1심 판결문을 입수를 했습니다. 네. 거기 판결문에 붙어있는 범죄 일람표에 이 43세대의 동호수가 기재가 돼 있어요. 사람들 이름은 없지만 동호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동호수대로 또 등기부등본을 뗀 거죠. 그래서 그 성명불상자의 호수를 찾아다닌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8분이 네네. 겹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그 발로라기보다 손으로 진짜 써서가 한 취재의 결과다 이건 정말 진짜. 그래서 저희가 그 126명의 명단이 지금 이제 경찰 수사에 가 있는 명단이지만 이런 정도의 검증 과정을 거쳐 볼 때는 신빙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결론에 도달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얘기하자면 완벽히 일치하는 명단이다라고 볼 수도 없지만 어쨌든 이게 전혀 근거가 없거나 허무맹랑한 리스트는 아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아니, 거죠.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우리 빈칸 세대 우리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거기 미부장만 썼어.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미분양이라는 거는 본 계약을 안 한 이 LCT 아파트는 돈이 좀 있는 분들이 그렇죠. 어쨌든 분양을 하고 이제 실소유를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아파트입니다. 어떤 뷰에 있어서 선호하는 라인이 있고 선호하는 층이 있고
그거 안 되면 내가 계약 안 하겠다는 게 그렇죠. 있었겠군요. 저희가 방송에서 한 것처럼 청약 경쟁률은 17대 1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당첨자는 다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지. 당첨자는 다 있을 수밖에 없었죠. 882세대. 그런데 네. 이때 청약이 과열된 거는 여기는 무조건 사기만 하면 오른다. 부자들이 다 살 거다. 오를 거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살 생각이 없이 청약을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겠네요. 그런데 이게 본계약까지 이어진 거는 그게 다 이어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시행사가 얘기하는 미분양은 그거예요. 본계약을 안 한 거. 그러니까 당첨자는 분명히 다 존재했는데 그 당첨자 가운데에 그 거의 2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낼 수 없이 그냥 한번 청약을 넣어봤던 사람들 내지는 뭐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제 불법이긴 합니다만 떴다방이라는 곳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뭐 프리미엄, 뭐 P라고도 하던데 이걸로 조금 차익을 좀 노려보고 일단 들어가 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청약 경쟁률은 높았고 당연히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는 다 나왔는데 당첨자 중에 빈칸이 그렇게 있었다. 그렇죠. 저희가 요거는 좀 묘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는 본계약을 안 한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위치, 원하는 층수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계약을 안 하는 거죠. 또는 이제 내가 분양권을 팔려고 했는데 이 위치에 있는 거는 안 팔리는 거죠.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한 거. 라고 그래서 미분양이 났을 텐데 지금 빈칸들은 말이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렇죠. 좋은 위치에 있는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미분양하고는 상관없는 물량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RR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로얄동, 로얄층 아하.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었던 거죠. 그걸 알라.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추정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추정을 그런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그 로얄층을 과연 어디를 로얄층이라고 하느냐 또 이걸 놓고 봤을 때도 그런 의견을 또 말씀하시는 분은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층인데 100층이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 이제 30층짜리에서 제일 좋은 층수 어디냐고 물어보면 보통 한 10층에서 20층 사이 가운데층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50층에서 한 70층 사이가 제일 로얄층이 돼야지 왜 뭐 그 애매한 20층대 뭐 아니면은 뭐 10몇 층대 이런 데를 로얄층이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정도 층수가 로얄층인 이유가 또 있나요? 이게 또 LCT만의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게 완전 해변가 끝자락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안풍, 빌딩풍 이런 바람들이 좀 많이 있는 아파트인데 게다가 또 초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바람은 세질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보여준 것처럼 뭐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히고 휴지가 붙어서 펄럭이고 그런 것들도 사실 내부와 외부의 바람 차이, 기압 차이 때문에 그런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선호하는 것들이 좀 이제 갈렸다고 해요. 한 연령대가 좀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중저층을 그리고 여기가 저도 좀 내부를 올라가 봤는데 네. 위층으로 올라가면 망망대해가 보여요. 뭐 그렇겠죠. 바다가 건물 층고가 높으니까. 바다가 네. 보이는데 네. 탁 트인 바다를 아침에 보는 게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백사장하고 바다와 뭐 강환대교와 동백섬을 같이 보고 싶은 사람들 이때는 이런 이유로 LCT는 특히나 이 중저층 그것도 해수욕장 바다를 전면으로 바라보는 이 라인들이 굉장히 분양 당시에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층 후반대에서부터 20, 30층 뭐 요 정도가 네네. 흔히 말하는 이제 뷰가 제일 좋은 층이라고 불릴 수 있을 거고. 그렇죠. 한 15층에서 한 30층 이거 그 시행사라고 정도 높이의 건물 100층에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뭐 정말 그 바다 위에 약간 그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 것 같아요. 이제 아무것도 안 볼 거 아니에요? 밑에나 뭐 이런 데나. 또 해운대가 해무가 심해서 그렇네. 바다가 안 보이는 날도 좀 있어요. 진짜 하늘에 사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또 그 아파트만의 또 특수성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 왜 했는지는 아마 아시겠지만 어쨌든 부산시장이 되신 박형준 시장이죠 지금? 박형준 시장
그 관련해서 이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또 보궐선거 때 이미 많이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 박형준 후보도 뭐 당시 후보도 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던 사안인데 계속해서 이게 의혹이 풀리질 않아요, 사실. 네. 선거에 굉장히 의혹이 불거졌었고 과열됐었는데 선거가 끝났으니까 당선 축하드리고 본인께서도 당선 직후에 의혹을 해소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셨고 이제는 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선거 과정에서는 뭔가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난타전 같은 이제 상대 후보와의 이런 건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뭐가 규명이 되거나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 주셨던 빈칸 세대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공교롭게도 아들과 딸이 이 분양권을 구매했다는 그 세대에 해당이 됐고요. 근데 이게 또 하필이면 위 아래 세대였잖아요. 바로 위아래 세대였고 네. 그 라인 자체도 누구나 또 좋아하는 그렇죠. 모두가 바라는 그 라인에 있었던 거죠. 게다가 프리미엄이라고 피. 하죠. 네. 피를 줬다고는 인정을 했는데 그게 한 500만 원, 700만 원 이 네. 정도였는데 그게 과연 맞았을까? 이 그때 당시에 500만 원, 700만 원의 프리미엄이 일반적이었던 건가요? 다 이제 증언이니까 분양 시행사 사람들은 당시에 분양 업무를 대행했던 사람들의 증언은 좋은 라인과 좋은 층수는 이미 프리미엄이 4천, 5천. 4천, 5천.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신고했을 때는 그 양도세가 50% 나오고 네네. 이렇잖아요. 그래서 신고했을 때는 더 훨씬 낮게 신고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른바 그게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경우는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 그 층과 그 라인은 그렇게 낮은 거는 피는 좀 말이 드물다. 안 된다는 거의 드물다, 없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줬다면 4천, 5천은 줬어야 되는 아파트다. 그런데 500에서 700을 줬다는 거는 터무니없이 싸게 샀거나 아니면 다운 계약을 했다. 그런 의심들을 지금 업계에서도 하고 있다는 이게 그 얘기죠. 쉽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성장경 앵커한테 제 차를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인끼리 중고차 거래할 때 차 가액을 조금 내가 인수한 금액을 좀 지인들끼리는 좀 싸게 쓰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세금이 좀 덜 나온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고받은 돈보다 그 700만 원은 적은 금액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또 가능성 중에 하나긴 하죠. 박형준 부산시장 측에서는 이제 500만 원, 700만 원만 웃돈을 얹어준 그런 거래였고 정상적인 거래였다. 근데 저는 이 설명, 그 미분양 거래, 그러니까 미분양 물건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얘기를 어쨌든 밝히셨는데 미분양 물건이었나? 과연 2층의 이 호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직도 의문이 해소가 안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검증 노력을 했죠. 그래서 박형준 시장 측에 그러니까 아들과 딸한테 분양권을 판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했고 또 그 사이를 중개한 분들도 찾아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명쾌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가 그러면 박 시장 측에서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한번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또 청을 드렸는데 그것도 좀 무산이 됐죠. 네. 그게 이제 개인 정보를 뭐 언론사에 제공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가리고 주시면 되잖아요. 네. 그 당사자 상대방의 인적 사항, 개인 정보는 가리고 우리한테 주셔도 계약이 실제로 있었고 피는 얼마를 줬고 계약금은 얼마였는데 실제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 며칠 날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확인돼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산시장으로 지금 당선되신 분이고 본인이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최대한 있을 빨리 것 처분을 같은데. 해서 그 이익금을 뭐 기부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죠.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박 시장 측도 뭐 어떤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또 고발이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를 또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진상 규명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쭉 보면서 이제 LCT 쪽 얘기를 계속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아까 이제 클로징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역시 이제 검찰 쪽입니다. 아니 특혜를 준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용복 회장이죠. 그분은 유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특혜를 받았다고 준 사람이 주장한 사람들은 다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이제 무혐의죠. 무혐의가 나죠. 그 무혐의니까 그 죄를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예. 검찰의 재판에 안 넘긴 거죠. 뭐. 네. 이거 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돈 세탁과 관련해서 결국 그돈 어디로 갔는지도 못 찾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저희가 리포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 인허가 과정에서 이 LCT에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주는 해외 투자자들한테 영주권을 주는 그런 혜택도 주어졌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부서에 근무했던 분이 또 검사분이 한 분 계신데 법무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와 관련된도 그런 부분이니까요. 네. 투자 이민제의 대상지로 선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법무부에 있었던 거죠. 뭐 금액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권은 법무부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분이 또 공교롭게도 이 특혜 분양이 아니냐라고 의심되는 그 또 아파트를 또 LCT에서 분양을 받은 레지던스를 받았죠. 이제 그런 이름을 공개할 수 있죠, 이거. 예, 이번에 공개할 수 이런 있어요. 석동현 검사장. 그래서 관련 내용은 이제 저희가 한번 보고 갈게요. 이제 저희 뉴스 데스크에서 리포트를 했기 때문에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같은 해 LCT를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도와달라며 이 회장이 법무부 출입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지냈던 석동현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줬다는 의혹도 터져나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석 변호사를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한 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고문 변호비였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하지만 석 변호사와 LCT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LCT 특혜 분양 리스트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레지던스 한 동을 이렇게 청약을 했던 사실이 있을 뿐이고요. 특혜 분양이라는 건 아파트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야, 넣어줘요. 네. 잘하네. 잘해. 야, 이게 근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 저 투자이민 구역이 LCT만 빼면 나머진 다 지역이에요. 강원도 평창, 그렇죠. 뭐 제주도 어디. 그러니까 지역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제 투자라는 게. 근데 건물만 특정 건물만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거는 LCT가 유일했습니다. 사실 해운대도 관광특구가 돼 있진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해운대 관광특구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해운대 관광특구에 투자하는 중국인, 외국인은 영주권을 준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LCT에 투자하면 영주권 준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특정됐네요. 이거는 약간 진짜 특혜 의혹이 있는 건데 좀 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걸 실제로 이제 그 대가로 이제 돈이 오간 것 아니냐라고 이제 검찰 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검찰은 이 돈은 그 이제 인허가를 해준 대가가 아니라 법률 자문료였다. 나중에 받은. 그래서 이제 그런 해명을 바로 받아들여 준 거죠, 검찰이. 그 변호사의 해명을. 그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그 특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진술했더니 그대로 받아들여줬더라. 이런 거죠.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회의하면서 그 나눴던 얘기들 중에 살짝만 좀 공개를 해드리자면 이 회장이라는 분의 그 포용력과 친화력이 대단하시더라. 나를 수사한 검찰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 네, 맞습니다. 이게 이번이 사실은 이영복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20여 년 전에도 이 분양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았었고, 근데 당시 수사했던 검사를 20여 년 만에 LCT로 영입을 하십니다. 부산 재계에 갑자기 나타나 LCT 대표에 오른 강경협 씨. 원래 직업은 검사였습니다. 22년 전엔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다대만덕지구 특혜 개발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영복 회장은 그린벨트를 택지로 전환하는 특혜를 받아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이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회장은 감사하다며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찾았고 그 검사가 바로 강경협 씨였습니다. 그리고 14년 뒤 LCT 비리 의혹이 터집니다. 이 회장은 수사 담당 검사였던 강경협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8년 5월 LCT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한 달 뒤엔 변호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 가져갑니다. 저병 때문에 죽사 변호사 썼는데 내일 가서 보고하시고. LCT 특혜 분양 문건을 잘 아는 관계자도 MBC와의 인터뷰에서 강 대표가 일주일에 3-4번씩 접견을 간다며 이 회장이 옥중 경영을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모두를 끌어낼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LCT의 직함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표이사. 네. 등기상 대표이사입니다. 등기상 대표이사이자 사실은 이영복 회장의 개인 변호사 그렇죠. 역할도 그렇죠. 하고 있는 거의 그런 접견을 부분이네요. 매일 같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접견을. 이 LCT 의혹의 줄기 중에 하나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 또는 제 식구에 대한 뭔가 석연치 않은 처리 이런 부분이 또 규명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그 이영복 회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돌 때 부산 지역에서 온통 정말 모든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다 이 LCT와 관련 연루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세간에 관심이 컸었는데 사실 들어간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영복 회장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영복이 주는 돈은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돌 정도로 혼자 안고 간다. 입이 무겁다. 그래서 뭐 제가 주는 돈은 받으셔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다는. 사람 관리를 잘하는 건지 아니면 뻔뻔한 건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수처에 당시 수사했던 1, 2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특정해서 고발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아니냐. 이게 왜 문제가 되고 뭐 이게 이 정도 뭐 특혜긴 하지만 이건 어쨌든 개인 재산 간의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스트레이트가 주목한 이유는 이게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주고받은 사람이 침묵하면서 이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분양부터 이제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자연경관을 상대로 인허가 때부터 정말 그 누군가의 수익을 위한 곳으로 그 공공재인 우리의 자연이 지금 좀 전락해버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기회를 대신 박탈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검찰의 2번의 수사에 이어서 이번엔 경찰이 또 수사에 나섰으니까 제대로 정말 이번에는 진상이 규명이 되는지 또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저희도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사실 입주민들 많이 만났거든요. 네. 입주민들도 바라고 그러니까 거듭 부탁했던 부분이 그런 겁니다. 사실 돈이 있고 자기 노력으로 뭐 자수성가를 하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아파트에 살고 좋은 경치가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거죠.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민들은 누구보다도 여기에 만약에 반칙과 특권이 있다면 제대로 밝히고 특혜를 제대로 밝히고 그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곳에 사실은 아마 주민들께서도 되게 당당하게 정말 부산의 랜드마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에 내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취재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부산에서 김서방 찾기처럼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대조해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홍시영 기자 많이 썼고요. 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클로징 멘트는 해주셔야죠. 네.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한 그 청취자분이 이지수 기자 팬이셨나봐요. 그런 거 좀 시키지 말라고 기자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죄송해요. 예, 근데 그냥 갑니다. 돼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알림 설정 본방사수. 이렇게 하는 거. 아니 그거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개성대로. 네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옛날짜리 하나씩 나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방사수도요. 본방사수. 네네. 지금 저희 새로 합류한 손무 기자가 이 현장을 지켜보며 본인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내가 저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돼.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어쨌든 홍시영 기자 좋은 취재에 많이 쓰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한 주를 좀 쉽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 잘 쉬시고 다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